1948년 8월 홍명희 일가족 20여 명이 평양에 도착하자 김일성은 자기가 살던 집과 살림 도구를 고스란히 내주는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갔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한때 조선의 3대 천재라 불렸던 홍명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뜬금없이 왜 홍명희냐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배운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또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바로 한때 사회주의를 숭상해 북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겪은 비극을 통해 우리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 임꺽정은 남과 북에서 다 같이 소설과 영화로 나온 흔치 않은 문학 작품입니다. 그만큼 남북을 아우르며 민중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소설 임꺽정이 최종 완성되기까지 무려 57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첫 문장을 시작한 소설은 평양에서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작가 홍명희와 그의 자손들은 소설 속 주인공들만큼 남과 북에서 기구한 인생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임꺽정은 홍길동, 장길상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도둑으로 역사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홍길동은 1500년에 체포됐다는 기록이 나오며 임꺽정은 1652년 음력 1월 3일 체포돼 처형됐으며 장길상은 1692년부터 실록에 등장하나 체포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임꺽정은 의적이지만 기록에 서술된 임꺽정은 양반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행인도 약탈 대상이었고 자신을 밀고 한 백성들을 처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등장한 흉악 강도단쯤 되는 임꺽정 일당이 의적으로 환생한 것은 홍명희가 1928년 11월 21일부터 조선일보의 연재소설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춘원 이강수, 육당 최남선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렸던 홍명희의 소설은 당시 시대상과 맞물려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홍명희는 봉건제도에 저항하는 백정 출신의 도둑 임꺽정의 활약을 통해 일제 식민지 하에서 꺼져가는 민족 정기의 저항 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개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홍명희가 신간의 활동을 빌미로 수감당해 연재가 중단되자 조선 총독부의 소설을 연재하게 해달라는 편지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홍명희는 감옥 안에서도 소설 연재를 계속했고 일제 관원들조차 소설에 빠져 원고가 신문사로 가기 전에 몰래 돌려가며 읽었다고 합니다. 임꺽정은 13년 동안 연재되다가 조선일보 폐간과 함께 1940년 연재가 중단됐습니다. 훗날 북한에서 발행된 소설은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중이 마무리했습니다. 홍명희의 임꺽정은 서림의 배신으로 관군에게 쫓긴 일당이 현 황해북도 평상군에 위치한 자모산성으로 피신하는 장면에서 연재가 끝났습니다. 홍석중은 그가 9월산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다가 화살에 맞아 죽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소설 전체 분량에서 90%는 홍명희가 썼고 홍석중이 쓴 부분은 10% 정도입니다. 해방 후 홍명희에게 연재를 이어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정치에 뛰어든 그는 1968년 80세로 사망할 때까지 끝내 소설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홍석중은 홍명희가 소설의 결말은 독자들의 상상에 남겨두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만이 남아 일부러 쓰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죠. 북한은 1985년에 소설 임꺽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987년부터 1989년 사이 5부작 영화 임꺽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임꺽정은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를 거치며 상영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영화 주제곡인 나서라 의형제여도 금지가요로 지정됐는데 임꺽정을 관통하는 강력한 반항의식이 3대 세습의 질곡에서 신음하는 북한 인민의 투쟁심을 자극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임꺽정이 북한에서 재평가를 받았던 때가 김일성 생전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에게 홍명희는 잊지 못할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홍명희는 해방전에 동아일보 편집국장, 시대일보 사장, 오산학교 교장 등을 지낸 민족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일제에게 체포됐지만 끝내 친일로 변절하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해방 뒤 김일성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1945년 12월 서울에서 김일성 무정 입경 환영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4차례 몰래 평양을 드나든 끝에 1948년 북한 정부 수립과 동시에 부수상에 임명됐습니다. 1948년 8월 홍명희 일가족 20여 명이 평양에 도착하자 김일성은 자기가 살던 집과 살림 도구를 고스란히 내주는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홍명희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김일성은 맏딸 홍영숙과 김정숙 사후 4개월 뒤인 1950년 1월 15일 재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1950년 1월에 이미 한국의 여러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외에도 1951년에 체포된 김일성 전담 간호사 조오키의 증언, 또 남노당 출신으로 6.25 전쟁 시기 문화선전성 유럽 부장을 지냈던 박갑동 증언, 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을 지낸 김덕홍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홍영숙은 일찍 죽었는데 이후 김일성은 김성애와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의 장인이었던 것 때문인지 홍명희는 전후 대부분의 월북 작가들이 숙청될 때에도 혼자 살아남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74세까지 북한 부수상을 지냈고 80세로 사망할 때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홍명희의 장남인 홍김은 역시 1992년 89세로 사망할 때까지 북에서 천수를 누렸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조평통 부위원장을 역임했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이조실록과 8만 대장경을 번역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사후 홍명희 가문에 대한 특혜는 끊겼습니다. 홍명희의 장손인 홍석형은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로 있던 중 화폐개혁의 책임을 지고 처형당한 박남기 노동당 기획재정부장 겸 경제비서의 후임으로 발탁됐지만 2011년 숙청된 이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홍석형의 동생인 홍기중은 놉새바람, 황진이 등을 쓴 소설가였는데 2006년 이후 행적이 묘연합니다. 부월산에 들어갔다가 일당과 함께 치열을 맞는 임꺽정의 결말이 북한으로 들어간 홍명희의 후손에게 그대로 옮겨진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